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두 번째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여러 수급 사항들을 한번 계속 봤는데 이번 번째 시장은 이제 한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대결이 있죠. 이번 주 뉴욕 증시가 들썩일 지표를 한번 또 보면 이번 주 주목할 경제 지표는 소매 판매 지표, 물가, 기준금리 이 세 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도 이제 금통위를 열고 과연 역전이 될 것인지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 모습인데요. 또한 출렁이는 국제 유가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13일에서 16일간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하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정치적 행사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가 금리 결정을 하고 미국 베이지북 경제진단에 대한 관심사가 또 나오고요. 중국은 성장 둔화 리스크가 여전한데 6월 무역 수지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굵직굵직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좀 조사를 하고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같은 것들, 소매 판매, 물가 지표, 기준금리는 뭐 거의 다 이미 정해진 상태이지만 그 안에 코멘트,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또 코멘트를 할지 어떻게 갈 것인지 전략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는 그런 한 주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의 이제 이번 주 시장 전망에서 긍정적 시각, 즉 주식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긍정적 시각들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바닥 탈출이 가능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이 지속성이 너무 중요한 단어이죠. 모든 게 다 일시적이고 빠른 순환매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서 늪속에 빠졌었는데 이제 바닥을 탈출한 이 상황에서 지속성이 있는 것인가? 만약 지속성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한다면 그 논리의 바탕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는 이제 리세션 논란으로 불거진 중이다. 이제 리세션으로 와버렸죠. 그 논란에. 고물가, 고금리는 매 한 가지로 경기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반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즉 가장 큰 어떤 전략은 페드가 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강세 긴축 기조를 좀 멈출 가능성 그리고 경기가 침체로 갔을 때 좀 살펴볼 그 가능성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경기 침체 구간에서 결국 물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금리 또한 상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움직일 확률 이게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주 후반 고금리로 인해 밸류에이션 압착이 진행된 성장주가 두드러지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는 거죠. 그간 물가 주범 상승으로 지목됐던 유가와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점 등도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13일에 발표될 CPI 지수인데 미국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서프라이즈를 연출한다면 혹은 금주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면 물가와 금리는 피크아웃 할 그 가능성, 그 희망에 기반한 반등은 더 연장될 수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시장을 가장 긍정적으로 본 기본 어떤 논리의 흐름이다.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드가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한데 이 정책 변화는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죠. 고용과 주택가격 변수가 중요한데 향후 고용과 주택가격에서 뭔가 페이드가 생각하는 것보다 삐그덕거린 것이 나타난다면 페드가 기준 정책의 변화를 아주 강한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그런 스탠스에서 0.25%포인트 25p로 인하 좀 줄여서 시장을 조율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최근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에 기반하긴 했지만 물가가 정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에너지와 곡물 가격 하락과 상품 소비 둔화, 재고 증가 등 수요 둔화가 확인되면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낮아진 영향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는 경기 침체가 심화되더라도 고육 지책성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책 실패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 희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 실패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시장 내에서 극단적으로 투자 심리가 훼손되는 상황은 제한될 거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블라드 총리는 연말까지 3.5%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언급을 했으며 월러 연준 이사는 7월 회의에서 75배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매파적인 기조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잦은 가이던스 변화를 통해서 낮아진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일관되게 한 목소리로 인플레이션을 꺾여놓겠다는 그 일관된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면서 신뢰감을 시장에 잃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블라드 총재와 윌러 이사의 발언에서도 높은 고용을 기반으로 한 금리 인상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 고용이 나쁘게 나오지 않는 것이 이걸 뒷받침을 해주겠죠. 높은 고용에 기반한 미국 가계의 구매력이 유지될 경우 예상 못한 물가 상승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 상승도 유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 모기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죠. 주택 가격도 단순히 금리뿐만 아니라 공급 정책, 원자재 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만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등 정책 효과가 스티키한 요소에도 확인되어야만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물가를 보는데 스티키하다고 플렉서블하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또 물가의 여러 요인들을 나누는데 물가가 스티키하다는 것은 엄격하다, 경직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푸드 음식을 먹는 거 배달 음식, 외식, 학교, 회사, 급식 이런 것들은 좀 변화가 좀 적죠. 뭐 움직일 수 있는 탄력적 요소가 적은 것 같아요. 반대로 퓨일, 연료 같은 것들은 이제 계절적 요인에서 플렉서블 하는데 이러한 스티키한 요소 그러니까 아무리 물가가 여러 가지 플렉서블해서 빨리 움직이고 내려오더라도 이런 스티키한 것들이 내려온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런 가격들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이런 정책의 둔화적인 요인을 가지고 온 스티키한 요소들이 내려와야만 진정한 물가가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플렉서블하는 거,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너지라든지 이런 가격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물가를 형성하는 요인 중에서 변화하기 힘든 것들, 그러한 요소들도 좀 내려와야만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에 고용 둔화나 집값 하락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연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는 낮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폭 증가하고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와 제조업 지표상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 그리고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거래 감소 및 일부 임대료 상승률 둔화 등 변화 조짐이 일부 포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조금씩만 나타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물가의 하락 트렌드는 쉽게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날 확률이 있다. 연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낮추되 만약 시장의 실망감의 변동성을 키운다면 점진적인 비중 확대 구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기존 판단을 좀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죠. 따라서 연준이 향후에 주거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뭔가 문제가 좀 발생하고 그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했던 고용이나 집값 하락 등에서 좀 스크래치가 난다면 패드의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고 내년 정도부터는 경기를 좀 살펴보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감들이 서서히 시장에 반영될 확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일단은 이번 주에 주가를 상승 트렌드로 몰고 갈 긍정적인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세 번째로 또 긍정적으로 이번 주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ISM 제조업 지수로 보죠. 50 이상이냐 이하냐 언제 50을 쳤느냐 뭐 이런 건데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꺾이면 터치하면 시장이 좀 문제가 있는데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53까지 하락을 했죠. 동지수가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50까지 내려온 후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고점에서 꺾이면 일단은 50까지는 내려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S&P 500 실적 달성률은 ISM 제조업 지수와 밀접하게 동행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적 둔화가 예상되지만 이는 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1990년 이후 ISM 제조업 지수가 50 아래에서 떨어지면은 금리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 경우는 2015년 12월 단 한 번에 불과할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에 떨어질 경우에는 금리 인상도 멈출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지금 53에서 하락 트렌드를 찍고 내려오는데 50 정도에 걸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트렌드에도 뭔가 변화가 생길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지상파라든지 뭐 경제TV에서 전문가라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50인데 이렇게 50 이하로 내려왔을 때 S&P EPS 달성률도 안 좋았고 정부가 패드가 긴축적인 경제 정책을 지속한 케이스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네 번째 이유는 금리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 네. 금리는 1년 동안 200bp를 올랐죠. 근데 이게 쉬운 케이스가 아니었던 거죠.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지난달 3%를 넘어온 후 반락하면서 지금 2.8% 후반대, 2.9%대까지인데 현재 전년 동기비 약 150bp나 상승한 그런 케이스죠. 지난 30년 동안 1년간 200bp 이상 상승하는 케이스가 매우 드문 일이었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10% 이상이었던 1980년대에도 200bp 넘게 올랐던 기간은 매우 짧았답니다. 시중금리 상승이 더 가파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그동안 큰 조정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성장주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것이다. 이제 한꺼번에 빠르게 강하게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금리는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결국 성장주에게 큰 치명타를 가했는데 이제 그 치명타를 가했던 성장주들이 슬슬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이렇게 금리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이렇게 4%대, 10년짜리가 3%대를 치고 올라온 케이스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미국 국제 10년 금리가 전년 대비 빼면 그러한 상황이 200bp나 이상 올라간 케이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982년부터 지금까지 네 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이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이 케이스 이후에는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 애널리스트가 또 쓴 자료 중에 굉장히 제가 독특해서 한번 소개시켜 주는데 물가의 바로미터인 주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미국의 글렌코라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생산하고 원자재를 개발하고 광산을 개발하고 원자재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 글렌코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 최대 원자재 기업인 글렌코 주가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동행을 했다는 거죠. 즉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올랐고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 글렌코 주가는 급등했으나 최근 한 달 동안 고점 대비 25bp가량 하락했다는 거죠. 즉 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주식의 흐름을 추이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물가 상승도 정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분석한 애널리스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 긍정적이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래코라는 그러한 기업과 CPI가 거의 동등하게 서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최근 글렌코 주가가 20%나 고점에서 하락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CPI도 물가도 하락할 그 가능성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이다. 다시 한번 물가는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된다. 그럼 페드가 고용과 주택가격이 뭔가 변화가 생긴다면 지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테이블링을 크게 올릴 것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정책 변화가 조금만 나타나고 시장에 사인만 준다면 시장은 강하게 반등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과거의 신뢰를 잃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일관되게 강한 긴축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섞여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요인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글렌코도 주가가 하락을 했다. ISM 제조업 지수도 50 정도에 오면은 금리를 올린 케이스는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번 주에 주가는 상승 트렌드로 봐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따라서 14일인가요? CPI 지수 발표 뭐 이런 것들 중요 지수들을 잘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막내린 삼성전자 7년 사이클 이제 다시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상승해서 하락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살짝 준비 과정을 통해서 턴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로 올라올 게 있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 주가는 경험적으로 7년 주기마다 장기 이동 평균선 60개월을 하회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항상 바닥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짧게는 1에서 2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머물렀지만 중장기 추세에서는 접전 신호가 분명하니 나타났다. 이 부분이 기술적 지표에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현재 이동 평균선은 57,800원 내로 이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60개월 이동 평균선 로그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닿을 때마다 항상 바닥이었다. 60개월 장기적 이동 평균선 60개월이면 얼마나 12개월에 1년이니까 약 5개월이죠. 5년이죠. 5년에 뭐 쉬는 거 빼고 뭐 하면은 한 7년의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는 거의 바닥에 왔다. 새로운 어떤 반등의 그런 기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까지는 14죠.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됐죠. 일단 재고가 쌓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크게 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Q를 좀 조절하고 P를 가지고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났네. 그래서 15조는 3분기는 나고 3분기 최고 성수기인데 15조, 다음에 4분기는 13조 이럴 때 하면서 우리가 예상한 만큼 실적을 보일 건데 내년에 이제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하락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이다. 코비드도 잡히고 중국도 이제 좀 10월 지나면은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3기 임기가 되고 미국도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강하게 이야기할 것이고 물가도 좀 잡히고 그렇다면은 새로운 어떤 기운이 IT에 나오고 항상 실적이 바닥이고 안 좋을 때 사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삼성전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여러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또 삼성전자가 돌아서는 걸 보고 TSMC가 돌아서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돌아서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가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합리적 가정과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인가, 긍정적인 모습이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를 한 6, 7개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도 뭐 여기저기 애널리스트가 말한 것들을 조합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 논리를 넣은 건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